네 어미를 내가 죽였단 말이냐? 포수였던 그의 손에서 죽은 호랑이만 수십 마리. 하지만 어머니의 임종 유언 한마디에 그는 총을 버리고 나무꾼이 되었지요. 어느 날 그는 산속 깊은 곳에서 쇠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줄무늬 사이로 금빛 광채가 흐르는 신령스러운 호랑이였지요. 피투성이가 된 새끼의 눈빛을 보는 순간 박문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놈이 혹시 5년 전 자신이 죽인 그 암호랑이의 새끼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살려야 할까, 그냥 둬야 할까?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인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문경 땅 깊은 산자락에 박문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35해를 살아오며 그 누구보다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모두 송금 보듯 환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두웠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새벽 4시 박문수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을 걷어내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것은 5년 전 그날 자신이 마지막으로 잡았던 암호랑이였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진 호랑이가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박문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픔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한때 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명포수의 손이었습니다. 호랑이든 곰이든 그 무엇도 그의 총을 피해갈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도끼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살생을 멈추거라, 문수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죽인 짐승들의 원한이 너를 따라다닌다. 제발 이제 그만두거라. 박문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총을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문경세제의 깊은 산이 보였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 아래 산 그림자가 검푸르게 펼쳐져 있었지요. 오늘도 그 눈빛이 나를 쫓아오는구나. 박문수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박문수는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포수가 아니라 나무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박 포수? 아니, 박 나무꾼이 간다. 아깝지, 조선 최고 포수가 나무나 하고 다니니. 들리는 말로는 어머니 유언 때문이라던데. 박문수는 그런 말들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올랐지요. 한때 영웅이었던 그는 이제 그저 평범한 나무꾼일 뿐이었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간 박문수는 굵은 참나무 앞에 섰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리자 햇살이 날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한때 총을 쥐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었지요. 헛! 도끼가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도끼를 들어 올리고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박문수는 온 힘을 다해 나무를 패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말입니다. 턱, 턱, 턱. 도끼질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시즌쯤 나무를 패던 박문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길로 발이 향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인지 오늘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군. 웬일로 이쪽으로 발이 가는지. 박문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했고 덤불이 길을 막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낑낑, 기익.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짐승과는 달랐습니다. 고통에 찬 울음이었지요.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계곡을 건너자 그곳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쇠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앞발이 쇠덫에 꽉 끼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금빛? 새끼 호랑이의 털은 보통 호랑이와 달랐습니다. 검은 줄무늬 사이사이로 금빛 광채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햇살을 받은 털은 마치 금가루를 뿌린 듯 찬란하게 빛났지요. 새끼 호랑이는 박문수를 발견하고 낑낑거렸습니다. 눈빛에는 공포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생의 위험도 남아 있었지요. 비록 새끼였지만 호랑이는 호랑이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그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잡은 암호랑이, 그 호랑이도 털에 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배가 불러 있었지요. 설마 저놈이 그때 그 호랑이의 새끼란 말인가? 박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죽인 호랑이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새끼들은 어미를 잃고 모두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혹시 이놈이 그때 살아남은 새끼는 아닐까요? 내가 내 어미를 죽였단 말이냐? 박문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수십 마리의 호랑이를 죽인 그였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새끼를 둔 어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끼 호랑이가 다시 낑낑거렸습니다. 덫에 낀 발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문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위는 고요했습니다. 새끼의 울음에도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어미는 이미 죽었거나 새끼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놈도 혼자구나. 나처럼. 박문수는 천천히 새끼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끼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날카로운 송곳니가 무섭게 빛났지요. 가만히 있어라. 도와주는 거다. 박문수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계속 경계했습니다. 박문수가 손을 뻗자 새끼는 물려고 했습니다. 즉, 어쩔 수 없군. 박문수는 쇠덫을 살폈습니다. 포수 시절 수없이 봤던 덫이었습니다. 용수철이 매우 강해서 맨손으로는 열 수가 없었지요. 박문수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덫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헛! 첫 번째 타격. 덫이 조금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놀라 더욱 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두 번째 타격. 용수철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헛! 세 번째 타격. 마침내 덫이 벌어졌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앞발이 자유로워졌지요. 새끼는 즉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발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박문수는 재빨리 다가가 새끼를 살폈습니다. 앞발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뼈는 다행히 성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박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놈을 살려야 할까요? 호랑이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맹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문수는 자신이 죽인 호랑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의 뜻입니까?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요. 좋아. 살려보자. 박문수는 자신의 저고리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새끼는 아파서 낑낑거렸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박문수가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아는 듯 했지요. 상처를 감싼 후 박문수는 새끼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무게는 한 15근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린 새끼였지요.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박문수는 새끼를 지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새끼가 지게 위에서 흔들릴 때마다 낑낑거렸지요. 박문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한참을 내려오던 중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어미 호랑이가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박문수는 자신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외따로 떨어진 작은 집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웃도 없었지요. 박문수는 새끼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새끼는 기력이 다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지요. 잠깐만 기다려라. 박문수는 서둘러 약초를 준비했습니다. 포수 시절 자신도 다칠 때가 많았기에 약초 다루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지혈용 쑥잎, 소독용 술, 상처 치료용 질경이를 찧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새끼가 눈을 뜨고 끼익 울부짖었습니다. 아픈 것이 당연했지요. 박문수도 땀을 뻘뻘 흘리며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참아라. 참아. 약초를 바르고 천으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잘 치료하면 나을 것 같았지요. 살아라. 제발 살아다오. 박문수는 새끼 옆에 물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물을 마실 기력도 없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문수는 새끼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새끼의 숨소리를 귀에 깊게 들으며 혹시나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했지요. 한밤중 새끼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박문수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새끼의 몸을 식혔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창밖을 보니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혹시 어미 호랑이가 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였습니다. 박문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놈도 가족을 잃었구나. 나처럼. 박문수는 새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빛 털이 희미한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호랑이였습니다. 너는 혼자 살아남았구나. 어미도 없이. 박문수 자신도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산후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도 5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이제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린 닮았구나. 새벽 4시 새끼 호랑이가 눈을 떴습니다. 박문수는 잠깐 졸고 있다가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새끼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끼는 이번에는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박문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새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의 손이 금빛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너, 날 기억하는 건가? 내가 널 구했다는 걸? 새끼가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그날 밤 박문수는 몰랐습니다. 이 금빛 호랑이가 자신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끼 호랑이가 눈을 뜬 다음 날부터 박문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날 새끼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가져다 준 닭고기를 쳐다보기만 할 뿐 먹지 않았지요. 박문수는 마루 끝에 고기를 놓고 멀찌감치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라. 밤이 되자 박문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살며시 마루를 내다보니 닭고기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끼는 구석에서 배를 깔고 자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끼는 처음으로 박문수 앞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박문수가 구운 닭고기를 마루에 놓자 새끼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문수가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자 새끼는 허겁지겁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먹어라.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 박문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끼가 고기를 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닷새째, 상처는 많이 나아 있었습니다. 새끼는 절뚝거리긴 했지만 마당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문수가 도끼로 나무를 패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지요. 박문수는 나무를 패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새끼가 대문 옆에 앉아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오냐, 너도 심심하구나? 7째 날이 되자 새끼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박문수가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었고 배를 긁어주자 드러누워 다리를 쫙 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큰 고양이 같았지요. 가르르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고양이의 가르랑거림과 비슷했습니다. 박문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정말 호랑이가 맞느냐? 그날 저녁 박문수는 새끼의 금빛 털을 쓰다듬으며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금빛이 섞여 있으니 금이라고 부를까? 새끼가 박문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좋다는 대답처럼 말입니다. 금이야, 이제부터 내 이름이다. 금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박문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 걷히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수야, 문수야, 집에 있느냐? 마을 약방 주인 최덕기였습니다. 50살의 나이지만 아직 정정한 사내였지요. 박문수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박문수는 황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금이가 대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잠깐만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최덕기는 이미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금이와 마주쳤습니다. 최덕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최덕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호랑이냐? 최덕기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문수는 급히 달려가 최덕기와 금이 사이에 섰습니다. 형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놈은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다니. 호랑이인데. 박문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덫에 걸린 새끼를 구한 일, 일주일간 치료한 일, 금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일까지 모두 말했지요. 최덕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는 여전히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다니. 형님도 한번 만져보십시오. 뭐. 박문수는 최덕기의 손을 이끌어 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덕기는 온몸을 떨며 손을 뻗었습니다. 금이가 그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오. 최덕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이의 털은 부드러웠고 금빛 광채가 손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최덕기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금이가 꼬리를 흔들며 최덕기에게 다가가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친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최덕기는 한참 금이와 놀아주다가 문득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수야, 이건 위험한 일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들키면 큰일 난다. 호환 방조제로 관아에 끌려간다. 박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환 방조제, 즉 호랑이를 풀어놓아 백성을 위험에 빠뜨린 죄는 중형에 처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새 수령이 부임했는데 그자가 악질이라더라. 새 수령이요? 최덕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에 부임한 이용직이라는 자인데 뇌물로 관직을 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네. 최덕기는 마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용직은 부임 첫날부터 세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백성은 곤장으로 때렸지요. 젊은 여자들을 관아로 불러들여 기생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김씨 집안은 세금을 못 낸다고 전답을 모두 빼앗겼다네. 그럴 수가. 마을 이장이 항의하다가 곤장 30대를 맞았고 처녀 셋이 관아로 끌려갔다네. 박문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자가 수령이라니. 조심해라, 문수야. 그자 욕심이 끝이 없다더라. 금이를 보면 분명 탐낼 것이다. 최덕기는 금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호랑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진귀한 짐승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수령이 이를 모를 리 없었지요. 형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최덕기는 안심시키려는 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약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금이 상처에 바르게. 더 빨리 낫는다. 감사합니다, 형님. 최덕기는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절대 들키지 마라. 그리고 금이를 데리고 마을에 내려오지 마라. 알겠습니다. 최덕기가 떠난 후 박문수는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박문수와 금이는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박문수는 품에서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픈 가락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지요. 금이는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리 소리가 멈추자 박문수는 금이에게 말했습니다. 금아, 넌 가족을 잃었지? 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도 아내를, 어머니를 다 잃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비슷한 처지구나. 혼자 남은 외로운 존재들. 금이가 박문수에게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금빛 털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지요. 하지만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야. 2주가 지나자
금이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절뚝거리지도 않고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박문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금이를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금아, 이제 가야 한다. 박문수는 금이를 데리고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금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지요. 여기가 내 집이야. 어서 가거라. 박문수는 금이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박문수가 한참을 걸어 내려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금이가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돌아가야 한다. 박문수는 금이를 다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또 따라왔습니다. 이놈아, 왜 자꾸 따라오는 거냐?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깊은 산속까지 데려갔습니다. 금이를 내려놓고 박문수는 거의 뛰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금이는 이미 마당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박문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금이는 꼬리를 흔들며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이기다. 박문수는 무릎을 꿇고 금이를 껴안았습니다. 금이가 박문수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럼 함께 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절대 사람들 눈에 띄어선 안 된다. 그날부터 박문수는 마당 한쪽에 큰 움막을 지었습니다. 금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마른 풀을 가득 깔아주었지요. 금이는 움막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풀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좋으냐?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박문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한동안만 금이가 더 크면 그때 다시 보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금이를 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금이는 송아지만큼 자랐습니다. 놀라운 성장 속도였지요. 털은 더욱 윤기가 나고 금빛 광채는 더욱 찬란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금이가 갑자기 움막에서 나와 산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박문수는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금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금아, 왜 그러느냐? 금이는 대답하지 않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금이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야생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새벽 4시 금이가 돌아왔습니다. 박문수는 금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이의 입에 무언가 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금이는 박문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문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굵고 긴 뿌리를 가진 산삼이었지요. 이게 어디서 났느냐? 금이는 꼬리를 흔들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금이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금이가 자신을 어딘가로 안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는 거냐? 금이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횃불을 들고 금이를 따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금이는 사람이 가지 않는 깊은 산길로 박문수를 안내했습니다. 2시간을 걸어 절벽 아래 비밀스러운 계곡에 도착했을 때 박문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빛 아래 산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0뿌리도 넘는 산삼들이었지요. 모두 50년은 묵은 것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의 뜻입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이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금이는 꼬리를 흔들며 가르랑거렸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깨달았습니다. 금이가 자신에게 은혜를 갚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금이가 갚을 3번의 은혜 중 첫 번째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산삼이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문수는 금이가 물고 온 산삼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뿌리의 굵기와 길이로 보아 최소 50년은 묵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산삼은 천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보물이었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박문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삼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갑자기 귀한 산삼을 들고 나타난다면 누구나 수상하게 여길 테니까요. 다음 날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최덕기를 찾아갔습니다. 금이는 집에 남겨두고 혼자 약방으로 향했지요.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박문수가 보자기를 풀어 산삼을 보여주자 최덕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깊은 산에서 우연히. 최덕기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들어 살폈습니다. 약방 주인답게 산삼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이건 최소 은자 50냥은 받는다. 박문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0냥이라면 자신의 1년 수입이 고작 5냥인데 무려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귀하고 말고 이런 산삼은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이다. 최덕기는 박문수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어디서 났느냐? 혹시 산삼밭을 아는 것 아니냐? 박문수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최덕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언을 해주었지요. 한꺼번에 팔지 마라. 의심을 산다. 조금씩 팔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최덕기는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웃 고을 약방에 연락하여 산삼을 팔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산삼은 은자 48냥에 팔렸습니다. 박문수는 생전 처음 보는 큰 돈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허름한 오두막을 수리했습니다. 새는 지붕을 기와로 교체하고 벽을 새로 발랐지요. 마당도 넓혀서 금이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박문수는 한양까지 가서 2번째 산삼을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자 55냥을 받았지요. 멀리까지 가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달 후에는 다른 지역 약재상에 3번째 산삼을 팔았습니다. 은자 50냥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박문수는 5뿌리의 산삼을 팔아 모두 은자 250냥을 모았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지요. 박문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두막은 이제 제법 든든한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담장도 새로 쌓고 쌀독에는 늘 쌀이 가득했지요. 박문수는 고기를 자주 사서 금이에게 먹였습니다. 금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박문수 자신도 5년 만에 새 옷을 장만했습니다. 남루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제법 넉넉해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의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박나무꾼이 갑자기 부자가 됐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산삼을 캤다던데. 산삼? 하나만 캐도 큰 행운인데 계속 캐는 걸 보니 산삼밭을 아는 게 분명해. 소문은 마을을 넘어 관아까지 퍼져갔습니다. 문경 관아의 수령 이용직은 45세의 뚱뚱한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빛은 언제나 탐욕으로 번득였지요. 이용직은 뇌물로 관직을 산 자였습니다. 그가 문경에 부임한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금을 가로채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요. 어느 날 관아서리가 이용직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박문수라는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문수? 누구냐 그 자가? 산속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한때 명포수였다고 합니다. 이용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산삼을 캤다고 합니다. 산삼? 얼마나 캤기에? 소문에 의하면 여러 뿌리를 캤다고 합니다. 이용직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산삼은 곧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돈이었지요. 그자를 불러들여라. 예, 나으리. 다음 날 박문수는 관아로 소환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광군들이 늘어서 있었고 이용직은 높은 평상에 앉아 박문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박문수냐? 그렇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더냐? 박문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삼을 캤습니다. 어디서 캤느냐? 깊은 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 박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금이가 알려준 비밀 계곡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산이 넓고 깊어서 이용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산삼을 여러 번 캤으면서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거짓말. 내 놈이 산삼밭을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것이 분명하다. 이용직은 평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혹시 도둑질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직접 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박문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 같은 것은 없었으니까요. 이용직은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산삼밭을 독차지하고 있구나. 그것은 나라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 닫혀라. 이용직은 박문수를 한참 노려보다가 손을 저었습니다. 좋다. 오늘은 보내주마. 하지만 앞으로 산삼을 캐면 반드시 관아에 신고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박문수는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용직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자는 분명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돌아간 후 이용직은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저놈을 감시해라.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보고하라. 명심하겠습니다. 산삼밭 위치를 반드시 알아내라. 그러면 큰 상을 내리겠다. 예, 나으리. 이용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산삼밭? 그것만 차지하면 나는 더욱 부자가 될 것이다. 그날부터 박문수는 미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졸개 2명이 교대로 박문수의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문수가 산에 가면 멀리서 따라갔고 마을에 가면 어디 가는지 감시했지요. 박문수는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한때 명포수였던 그는 사람의 기척을 느끼는데 익숙했으니까요. 미행을 당하고 있구나. 박문수는 최덕기를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형님, 관아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용직이란 자는 탐욕이 끝이 없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덕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산에 가지 마라. 산삼도 캐지 말고. 하지만 저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산삼밭을 찾아내면 너를 몰아내고 독차지할 것이야.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 박문수는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금이와 함께 집에만 머물렀지요. 졸개들은 지루해하며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박문수가 요즘 산에 안 갑니다. 뭐, 눈치를 챈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직은 혀를 찼습니다. 계속 감시해라. 언젠가는 산삼밭에 갈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박문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용직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졸개 하나가 박문수의 집을 엿보다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에 호랑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 아래 금빛 털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호랑이가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옆에 서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지요. 졸개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 그는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달렸지요. 다음 날 아침 졸개는 관아로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박문수가 집에서 호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용직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너 미쳤느냐? 정말입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금빛 호랑이였습니다. 금빛이라는 말에 이용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금빛, 호랑이라고? 이용직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금빛 호랑이 가죽은 왕실에 진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바친다면 출세가 보장될 것이었지요. 그래, 금빛 호랑이. 이용직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탐욕이 그의 눈을 번쩍이게 만들었지요. 저것만 잡으면 내 출세는 보장이다. 이용직은 즉시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호랑이 사냥단을 조직하라. 예, 나으리. 포수들을 모아라. 거액의 현상금을 걸겠다. 알겠습니다. 이용직은 혼자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박문수, 너는 끝이다. 내 호랑이는 내 것이 될 것이고 너는 호환 방조제로 사형당할 것이다. 그날 밤 박문수는 금이에게 경고했습니다. 금아, 들켰다. 위험하다. 금이는 박문수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밤 산으로 도망가거라. 제발, 살아야 한다. 박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저으며 박문수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금이가 박문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말입니다. 박문수는 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날 밤 관아에서는 호랑이 사냥단이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이용직은 금이의 가죽을 꿈꾸며 음흉하게 웃고 있었지요. 박문수와 금이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장날이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과 반찬거리를 사야 했고 금이를 위한 고기도 구해야 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떡 장수, 생선 장수, 옷감 장수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비켜다녔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박문수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은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박문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문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에 긴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고 기생복을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털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인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기생이면서도 품격이 있었지요. 박문수는 어색하게 절을 받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여인은 떡집으로 들어가 떡을 샀습니다. 박문수도 떡을 사려고 옆에 섰습니다. 여인이 슬쩍 박문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 뵙습니다만, 예, 혹시 박문수 나으리 아니십니까? 박문수는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십니까?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호랑이를 키우신다는. 박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인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고자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여인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수령이 나으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떡을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최덕기가 다가왔습니다. 문수야, 저 여자 조심해라. 아십니까? 관아 기생이다. 이름은 심청이라고 하지. 수령이 총애한다더라.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수령이 총애하는 기생이라면 자신에게 경고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사흘 후 심청이 박문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문수는 대문 앞에 선 심청을 보고 놀랐습니다. 금이는 움막 안에 숨어 있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심청은 주위를 살피고 나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박문수는 망설이다가 심청을 마당으로 들였습니다. 심청은 움막 쪽을 힐끗 쳐다보았지요. 저기에 금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역시 그렇군요. 심청은 박문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당신이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청은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관아에서 호랑이 사냥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출동합니다. 박문수는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냥단 명단과 계획이 적혀 있었지요. 포수 20명, 광군 30명, 총 50명이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저는 관아 안에 있습니다. 수령이 하는 일을 모두 볼 수 있지요. 박문수는 심청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런 걸 알려주십니까? 수령이 총애하신다면서요? 심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총애? 아닙니다. 저는 그자에게 복수하려고 기생이 된 것입니다. 박문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심청은 주저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저희 아버지는 문경의 유지였습니다. 심한수라는 이름이었지요. 심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용직이 부임한 후 아버지는 그자의 부정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직은 역으로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죽였습니다. 그럴 수가.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만 혼자 살아남았지요. 심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습니다. 관아 안에 들어가 이용직의 비리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문수는 심청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청은 박문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으리가 도와주십시오. 제가요? 나으리가 이용직에게 당하면 저는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나으리가 버티면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심청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들은 제가 2년 동안 모은 증거들입니다. 뇌물장부, 횡령 증거, 무고한 백성을 죽인 기록. 박문수는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이용직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정을 움직이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청은 박문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관아 안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나으리는 금이와 함께 숨어 계십시오. 때가 오면 함께 이용직을 무너뜨립시다. 박문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심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움막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이가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었지요. 금이를 보고 싶으십니까? 심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는 금이를 불렀습니다. 금아, 나오너라. 움막 문이 열리고 금이가 나타났습니다. 심청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금이는 이제 거의 다 자란 호랑이였습니다. 어깨 높이가 박문수의 허리에 닿을 정도였지요. 금빛 털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금이는 심청을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였지요. 심청은 무릎을 꿇고 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이야, 나도 내 편이야. 심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시 후 금이는 심청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고마워. 심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놀랐습니다. 금이가 저렇게 빨리 마음을 여는 건 처음인데 금이도 느끼나 봅니다. 제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셋은 마당에 둘러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심청이 말했습니다. 사흘 후면 사냥단이 출동합니다. 그 전에 나으리는 깊은 산으로 피하십시오. 얼마나 버텨야 합니까? 최소 한 달입니다. 그동안 제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최덕기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약재와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요. 내 약방이 연락 거점이 되겠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박문수와 금이는 산으로 피하고 심청은 관아에서 증거를 모으고 최덕기는 연락책이 되는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심청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박문수가 배웅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들키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2년 동안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심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예,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박문수는 심청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심청은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박문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금이가 박문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금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박문수는 금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박문수와 금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그들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금아, 우리 함께 버티자. 금이가 대답하듯 가르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문수와 금이는 산으로 떠났습니다. 심청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용직이 이미 산을 포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청의 정체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박문수와 금이는 해가 뜨기 전에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문경세제 최고봉 근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어릴 적 발견한 곳이었지요. 동굴 입구는 바위와 덤불로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박문수는 동굴 안을 살폈습니다. 넓고 건조했으며 뒤쪽에 또 다른 출구도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탈출할 수 있는 길이었지요.
금아, 여기서 지내자. 박문수는 동굴 안을 정비했습니다. 마른 풀과 나뭇잎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고 동굴 앞에 돌로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근처 계곡에서 물도 길어왔지요. 금이는 동굴 안을 이리저리 탐색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고 벽을 핥히어 보기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박문수 옆에 누웠지요. 며칠이나 여기 있어야 할까?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아 마당에서는 사냥단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용직은 높은 단상에 올라 사냥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포수 20명은 활과 창, 그물을 준비했고 광군 30명은 검과 창으로 무장했지요. 들어라. 이용직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금빛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은자 100냥을 주겠다. 포수들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100냥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금빛 호랑이라니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거다. 저것만 잡으면 우리 모두 부자다. 도망자 박문수도 반드시 잡아들여라. 호환 방조제는 사형감이다. 광군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출동. 북과 징이 울리며 사냥단이 행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심청도 관아 문 앞에서 몰래 지켜보며 불안해했지요. 박나으리, 부디 무사하시길. 이틀 후 박문수는 물을 기르러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금이는 동굴에 남겨두고 혼자 내려간 것이었지요. 물통을 들고 계곡물을 떠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박문수다. 박문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포수 3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박문수는 물통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활시위 소리가 들렸습니다. 쏵. 화살이 날아와 나무에 박혔습니다. 박문수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요. 쏵. 2번째 화살이 날아와 박문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으윽. 박문수는 아픔을 참으며 바위 뒤로 굴러들어갔습니다. 포수들이 포위하며 다가왔습니다. 순순히 나와라. 저항하면 쏜다. 박문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명의 포수가 삼면에서 다가오고 있었고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그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르릉. 포수들이 일제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위 위에 금이가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금이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금빛 털이 찬란하게 빛났고 위압적인 자세로 포수들을 노려보았지요. 저게 금빛 호랑이다. 포수 하나가 겁먹고 화살을 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화살은 허공을 가르며 사라졌지요. 금이가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미터 높이였지만 금이는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무거운 착지였지요. 으르르릉. 금이가 포수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포수 하나가 창으로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앞발로 창을 쳐냈습니다. 쨍! 창이 부러지며 날아갔습니다. 포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2번째 포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금이가 재빨리 길을 막았습니다. 포수는 주저앉으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금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협만 할 뿐이었지요. 크게 으르렁거리며 포수들을 쫓아냈습니다. 새 포수는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금이가 박문수에게 돌아왔습니다. 박문수의 어깨를 핥아주었지요. 금아, 고맙다. 박문수는 금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금이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어서 돌아가자.
박문수는 금이의 등에 기대어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어깨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지요. 동굴에 도착하자 금이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입에 약초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지어룡 쑥잎이구나. 박문수는 감탄했습니다. 금이가 약초를 알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스스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옷을 찢어 지어라고 술로 소독했습니다. 아픔의 비명을 참으며 천으로 단단히 감았지요. 금이는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박문수가 금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밤이 되자 동굴 입구에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금이는 계속 밖을 경계했습니다. 멀리서 횃불들이 보였습니다. 사냥단이 산을 수색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점점 가까워지는 횃불, 박문수와 금이는 긴장했습니다. 금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횃불들이 동굴 근처까지 왔습니다. 포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바위뿐이네. 다른 곳을 찾아보자. 다행히 동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횃불들이 멀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최덕기가 은밀히 산을 올랐습니다. 박문수와 만난 최덕기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청이 보낸 편지다. 박문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용직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냥단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은 더 버티셔야 합니다. 박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최덕기가 식량과 약을 전했습니다. 쌀, 된장, 약초다. 아껴 써라. 감사합니다, 형님. 심청은 괜찮은가? 조심하고 있다더군. 하지만 걱정이다. 최덕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산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와 금이는 동굴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박문수는 금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아, 내가 널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금이가 박문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날 살리는구나. 이게 은혜 갚는 거구나. 금이가 가르랑거리며 머리를 비볐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굴 틈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의 뜻이었나요? 하지만 박문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금이가 박문수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앞으로 2번 더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문수와 금이는 산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수염이 덥수룩해지고 옷은 남루해졌습니다. 금이는 더욱 성장하여 이제 완전히 다 자란 호랑이가 되었지요. 식량은 거의 떨어졌습니다. 쌀은 바닥이 났고 된장도 한 숟갈 남지 않았습니다. 최덕기도 한 달간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박문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금이는 사냥한 노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으로 연명했지만 체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야 할까?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사냥단이 여전히 산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관아에서는 이용직이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나 됐는데 못 잡았다니. 이용직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포수대장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이 너무 넓고. 변명 마라. 이용직은 잠시 생각하다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문수를 유인하자. 유인하시겠다고요? 미끼가 필요하다. 박문수가 아끼는 사람을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포수대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약방 주인 최덕기가 박문수와 가깝습니다. 좋다. 그자를 잡아라. 다음 날 광군들이 최덕기의 약방을 급습했습니다.
최덕기를 체포하라. 최덕기는 항변했습니다. 무슨 죄로 저를 잡아가십니까? 도망자 은닉죄다. 저는 박문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군들은 최덕기를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주사님이 잡혀가네. 박문수 때문이라던데. 관아에서 최덕기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이용직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거짓말. 내 놈이 박문수에게 식량을 갖다 준 것을 알고 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용직은 비웃었습니다. 증거? 내 말이 곧 증거다. 이용직은 광군에게 명령했습니다. 곤장을 때려라. 악! 최덕기는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대를 맞자 등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박문수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계속 때려라. 20대, 30대. 최덕기는 피를 흘리며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용직은 혀를 찼습니다. 저자를 감옥에 가둬라. 박문수가 나타날 때까지. 이용직은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최덕기가 고문당하고 있다. 박문수 때문이다. 박문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문수가 친구를 버렸네. 최 주사님 불쌍하다. 나무꾼들은 일부러 산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최덕기가 죽어간다. 박문수 때문이다. 박문수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동굴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덕기 형님이 나 때문에. 박문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금이가 박문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으르렁거리며 경고했지요. 금아, 비켜라. 형님을 구해야 한다. 금이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막았습니다. 박문수를 보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형님이 고생하는 거야. 박문수는 금이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계속 막아섰습니다. 금아, 제발 비켜다오. 박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이도 슬픈 눈빛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지요. 걱정 마. 조심할게. 너는 여기 있어. 박문수는 밤에 몰래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계속 불안해하며 뒤를 따랐지만 박문수는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라, 금아. 혼자 다녀올게. 금이는 슬프게 울부짖었지만 박문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근처 숲에 도착했을 때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최덕기의 약방을 확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사방에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잡았다. 수십 명의 광군과 포수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박문수는 경악했습니다. 함정이었구나. 이용직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요. 잘도 걸려들었구나, 박문수. 덕기 형님은 어디 있소? 관아에 있지. 내가 순순히 잡히면 살려주마. 박문수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소? 호랑이를 키운 게 죄냐? 호환 방조제는 사형감이다. 알지 않느냐? 광군들이 창으로 포위했습니다. 점점 좁혀지는 포위망, 박문수는 등을 담장에 붙였습니다. 산채로 잡아라. 광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박문수는 칼을 휘둘렀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거대한 으르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르릉.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금이가 담장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금빛 털이 찬란하게 빛났지요. 광군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호랑이다. 진짜 금빛이다. 금이가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할 때 땅이 꺼질 듯 했습니다. 금이는 즉시 방문수 앞으로 달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으르르릉. 금이가 광군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앞발을 들어 위협했지요. 광군 하나가 창을 던졌습니다. 금이는 앞발로 쳐냈습니다. 창이 부러지며 날아갔습니다. 포수 하나가 활을 쐈습니다. 금이는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화살은 담장에 꽂혔지요. 금이가 반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광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광군은 겁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금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협만 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위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광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들도 활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순식간에 30명의 포위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용직만 말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말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용직은 말에서 떨어질 뻔하며 매달렸습니다. 금이가 등을 낮췄습니다. 박문수에게 타라는 신호였습니다. 금아. 박문수는 금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금이는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 번에 3미터 높이의 담장을 뛰어넘었지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박문수와 금이, 이용직은 분노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쫓아라. 쫓아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었으니까요. 이용직은 땅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금빛 호랑이.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산속으로 돌아온 박문수와 금이, 박문수는 금이를 껴안으며 감사했습니다. 금아, 또 날 살렸구나. 두 번째야. 두 번째. 금이는 가르랑거리며 머리를 비볐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최덕기가 걱정되었습니다. 덕기 형님은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최덕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심청이었습니다. 한밤중 관아 감옥은 고요했습니다. 간수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감옥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바로 그때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청이었습니다. 관아 기생이라 출입이 자유로웠던 심청은 간수에게 술을 먹여 재운 후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최덕기는 형틀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지요. 최 주사님. 심청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을 먹였습니다. 최덕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 저예요. 심청이에요. 최덕기는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아, 박문수를 도운 왜 여기 왔소? 위험하지 않소? 심청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빼내드릴게요. 심청은 품에서 약을 꺼내 최덕기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최덕기는 아픔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무사한가? 네, 금이가 구했어요. 최덕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군. 다행이야. 심청은 최덕기를 치료하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버티세요. 제가 반드시 나으리를 파직시킬 증거를 찾아낼게요. 조심하시오. 들키면 죽소. 괜찮아요. 2년 동안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심청은 최덕기에게 물과 약을 남겨두고 조용히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용직은 침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측근 서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어젯밤 심청이 감옥에 갔습니다. 최덕기를 만났습니다. 이용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청이? 왜? 이용직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청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심청을 감시해라. 예, 나으리. 누구 만나는지, 무엇 하는지 모두 보고하라.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심청이가 나를 배신하는 건가? 낮이 되자 심청은 위험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직의 침소에 청소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들어갔지요. 실제 목적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심청은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서한 주위를 청소하는 척하며 서랍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 공문들이 있었습니다. 쓸모없었지요. 두 번째 서랍에는 개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을 거야. 심청은 머리에 꽂은 비녀를 빼서 자물쇠를 땄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각.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심청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건 서랍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뇌물 명단 관직을 사고판 기록, 장부 횡령한 세금 규모, 편지 상부 관리와 공모한 증거. 심청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거다. 이거면 충분해. 심청은 몇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속치마에 숨겼습니다. 서랍을 다시 잠그고 정리했지요. 막 나가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이용직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냐? 심청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용직은 의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서한 주위를 확인했지요. 서한은 왜 만졌느냐? 먼지를 닦았습니다. 심청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용직이 다가와 심청의 턱을 잡았습니다. 요즘 수상하더니. 심청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이용직은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잠긴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심청을 놓아주며 경고했습니다. 조심해라. 의심스러우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심청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위험했어.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속치마 속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이용직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지요. 이제 이걸 박나으리에게 전해야 해. 심청은 야밤에 최덕기를 찾아갔습니다. 최덕기는 이제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심청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박나으리에게 전해야 해요. 내가 전하지. 내일 석방될 것 같네. 석방요? 이용직이 더 이상 나를 쓸모없다고 판단한 듯하네. 심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추격자가 붙을 수 있어요. 둘은 작전을 짰습니다. 최덕기가 석방 후 산으로 가면 심청은 관아에 남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박나으리는 이 문서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조정에 직접 고발하시겠다는 거지? 네. 이 정도 증거면 암행어사가 파견될 겁니다. 다음 날 최덕기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덕기는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쉽게 풀어주는데. 실제로 이용직은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덕기를 풀어주면 박문수에게 갈 것이다. 미행하라. 관아설이 5명이 민간인 옷을 입고 최덕기를 미행했습니다. 최덕기는 약방으로 돌아가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식량과 약을 준비하고 심청이 준 문서를 품에 꼭 감추었지요. 문수야, 기다려라. 이제 끝이 보인다. 최덕기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뒤에서 조용히 미행조가 따라왔습니다. 서로 수신호로 소통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요.
산속 동굴에서 박문수와 금이는 최덕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올 거야. 꼭 무사하길. 금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뭔가 느낀 듯 산 아래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그래, 금아? 금이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 위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정 무렵 최덕기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박문수는 반가이 달려나가 최덕기를 맞이했습니다. 형님, 무사하시군요. 둘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최덕기는 온몸에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문수야, 고생이 많았구나. 형님이야말로. 최덕기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심청이가 구한 증거다. 박문수는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이용직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정도 움직일 겁니다. 그렇네. 자네가 한양으로 가야 하네. 둘은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박문수가 문서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조정에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횃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횃불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박문수와 최덕기는 경악했습니다. 우리를 따라온 거야. 이럴 수가. 횃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50개, 60개, 70개. 마침내 100개의 횃불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이용직이 이끄는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관군 50명, 포수 30명, 그물조 20명, 총 100명이었습니다. 이용직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산 전체를 포위한 것이었지요. 동서남북 모든 방향이 차단되었습니다. 탈출로가 없었습니다. 이용직이 말을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박문수, 들리느냐?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못 도망간다. 박문수는 동굴 안에서 답답해했습니다. 최덕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금이가 박문수 옆으로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금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금아. 이용직이 다시 외쳤습니다. 해가 뜨면 불을 지른다. 산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박문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최덕기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이는 그런 박문수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려는 금이, 박문수는 황급히 붙잡으려 했습니다. 금아, 안 돼. 하지만 금이는 박문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문수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손을 하자주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말입니다. 금아. 박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혼자 어떡해? 금이는 동굴을 나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우뚝 섰습니다. 금빛 털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위험 있는 자세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용직과 병사들이 금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금빛 호랑이. 쏴라. 쏴. 화살들이 금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슉슉슉. 금이는 몸을 날려 화살을 피했습니다. 바위에서 뛰어내려 산을 내려가며 돌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포수조를 향해 달렸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지요. 포수들이 겁을 먹고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방에서 화살과 창이 날아왔습니다. 금이는 혼자서 100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앞발로 창을 쳐내고 이빨로 그물을 물어뜯고
온몸으로 광군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침내 어깨에 화살이 맞았습니다. 기익! 금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금빛 털을 적셨습니다. 포수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금이는 반쯤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제 잡았다. 이용직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가죽 상하지 않게.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다른 방향에서도 들렸습니다. 어흥. 또 다른 방향에서도 들렸습니다. 어흥. 총 4방향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뭐야? 호랑이가 더 있어? 어둠 속에서 눈빛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거대한 호랑이 4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동쪽에서 암컷 호랑이 1마리, 금이보다 덩치가 컸습니다. 금이의 어미로 보였지요. 서쪽에서 거대한 수컷 호랑이, 무리의 우두머리 같았습니다. 남쪽에서 젊은 수컷 호랑이, 금이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북쪽에서 또 다른 암컷 호랑이, 날렵하고 빨랐습니다. 금이는 동족들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동족들도 대답하며 울부짖었지요.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 울부짖었습니다. 박문수와 최덕기는 동굴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호랑이가 5마리, 4마리 호랑이들이 포위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4방향에서 달려들었지요. 땅이 울리는 발소리, 병사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망쳐. 죽는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병사들, 포수들도 활을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순식간에 100명의 포위망이 무너졌습니다. 5마리 호랑이가 박문수와 금이를 중심으로 원을 형성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방어했지요. 이용직은 공포에 질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이런 수가. 병사들이 모두 도망간 후 산에는 5마리 호랑이만 남았습니다. 금이가 다른 호랑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코를 비비며 감사를 표현했지요. 특히 암컷 호랑이 앞에서 금이는 새끼처럼 행동했습니다. 암컷이 금이의 상처를 핥아주었습니다. 어미, 맞구나.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최덕기는 겁이 나서 뒤에 숨었지요. 금아. 다른 호랑이들이 박문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금이가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문수는 금이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아프지? 기다려. 지금 치료해 줄게. 박문수는 화살을 뽑고 지혈했습니다. 금이는 아픔을 참으며 가만히 있었지요. 다른 호랑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4마리 호랑이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금이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암컷도 금이의 머리를 비벼주었습니다. 마치 잘 있거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마리씩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컷 어미가 금이를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금이도 슬픈 듯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문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미도 이해하는 듯 천천히 떠났습니다. 박문수와 금이, 최덕기만 남았습니다. 최덕기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네. 금이가 동족들을 불렀구나. 박문수는 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금아. 또 날 살렸구나. 이번이 3번째야. 금이는 가르랑거리며 박문수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산 아래로 도망간 이용직은 관하로 돌아와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금빛 호랑이. 반드시. 하지만 그때 심청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문서 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이용직 앞에 문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용직은 문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리 증거였습니다. 이게... 심청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용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이미 한양으로 갔습니다. 어사또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용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청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사흘 후 문경관아에 암행어사가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관아를 바라보았지요. 암행어사 정운하는 50살의 위험 있는 관리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공정함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지요. 이용직은 관아 마당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운하 어사또가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어사또님. 이용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님. 정운하는 차갑게 이용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용직, 내게 물을 것이 많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심청이었습니다. 심청은 수집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뇌물장부, 횡령 증거, 백성재산 탈취 문서들이 어사또 앞에 쌓였습니다. 정운하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이용직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저 여자는 저를 모함하려. 정운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입 닫혀라. 증거가 명백하다. 심청은 계속 증언했습니다. 제 아버지 심한수를 기억하십니까? 정운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 문경의 유지였지. 이용직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고한 죽음, 조작된 증거, 재산 탈취까지 모든 것을 말했지요. 이것은 아버지가 처형 전날 쓴 편지입니다. 심청은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정운하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용직, 내 죄가 크구나. 이용직은 땅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증거 앞에서 변명은 소용없다. 두 번째 증인은 최덕기였습니다. 최덕기는 형틀에서 받은 고문, 박문수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 무고한 백성에 대한 탄압을 증언했습니다. 이용직은 박문수를 잡기 위해 저를 미끼로 썼습니다. 계속 말해라. 그리고 호랑이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100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정운하는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늙은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이용직은 세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내지 못하는 백성은 곤장으로 때렸습니다. 내가 항의하자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이장은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처 자국이 선명했지요. 네 번째 증인은 재산을 빼앗긴 김 씨였습니다. 저는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빼앗겼습니다. 세금을 못 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냈습니다. 이용직이 장부를 조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인은 딸이 관아로 끌려간 백성이었습니다. 제 딸은 억지로 기생이 되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이용직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운하는 엄숙하게 기록을 마쳤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충분하다. 그때 정운하가 박문수를 소환했습니다. 박문수를 불러오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문수가 나타날까? 호랑이 데리고 오면 어쩌지? 다음 날 박문수가 홀로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금이는 산에 남겨두었습니다. 심청의 조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호랑이를 키웠다며? 진짜 금빛 호랑이를 봤다는데. 박문수는 어삿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가 박문수냐?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키웠다고? 박문수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덫에 걸린 새끼를 구한 일 함께 살게 된 경위, 금이가 자신을 3번이나 구한 이야기를 모두 말했지요. 금이는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정운하는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한 일이로구나. 이용직이 마지막으로 변론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박문수가 호랑이로 백성을 위협했습니다. 박문수가 반박했습니다. 금이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적으로부터 마을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산적들이 나타났을 때 호랑이가 쫓아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박문수는 선량합니다. 이용직이 악질입니다. 이용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나 어사또가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였지요. 이용직, 너의 죄는 명백하다. 뇌물수수, 횡령, 무고한 백성 살해, 재산 강탈, 직권 남용. 너는 관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처형할 것이다. 이용직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관군들이 이용직을 결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정운하는 박문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대는 무죄다. 오히려 의로운 일을 했다. 호랑이를 구하고 함께 살며 해를 끼치지 않았다. 박문수는 감격하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또님. 다만 조심해라. 세상에는 금이를 탐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관아 마당에서 박문수와 심청이 재회했습니다. 심청이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고맙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박문수와 심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박문수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이가 달려와 반겼습니다. 박문수는 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금아, 다 끝났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금이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박문수는 금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금이와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수백 년간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되었고 문경의 산들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박문수의 집은 완전히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튼튼한 기와집에 넓은 마당, 그리고 금이를 위한 큰 움막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요. 가장 큰 변화는 박문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와 심청은 그의 봄에 혼인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최덕기가 주례를 맡았지요. 금이도 혼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금이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점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심청은 박문수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도 심청을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청이 손을 내밀면 코를 비비고 심청이 털을 빗겨주면 가만히 누워 있었지요. 금이야, 착하지? 심청이 금이의 금빛 털을 빗으며 웃었습니다. 금이는 가르랑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나무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조금씩 팔아 모은 돈이 있었고 심청도 바느질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금이는 낮에는 산으로 가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거대한 호랑이였지만 여전히 박문수와 심청에게는 순한 짐승이었지요. 가끔 금이는 며칠 동안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2,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박문수는 걱정했습니다. 금이가 어디 갔을까? 하지만 금이는 늘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입에 산삼을 물고 때로는 사냥한 사슴을 끌고 왔지요. 고맙다, 금아.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 박문수는 웃으며 산삼을 받았습니다. 사슴고기는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금이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박문순의 집에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산다. 금빛 호랑이를 본 자는 복을 받는다더라. 아이들이 호기심에 박문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금이 보고 싶어요. 박문수는 때때로 허락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금이를 구경하게 해주었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금빛이다. 금이도 아이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롱을 부렸습니다. 하품을 하거나 드러누워 배를 보이거나 했지요. 어른들도 금이를 보러 왔습니다. 멀리서 절을 하며 복을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십시오. 금이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심청이 박문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박문수는 깜짝 놀라며 심청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네, 확실해요. 박문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이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심청의 배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비볐지요. 금아, 너도 알겠구나?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 거야. 금이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금이를 보고 자랄 거예요. 심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추운 겨울날 심청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박문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정말 감사합니다. 금이도 아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금이에게 갔습니다. 금아, 우리 아들이야. 금이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를 대고 살짝 혀로 핥았지요. 아기는 울지 않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금이의 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심청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금이를 좋아하네요. 당연하지. 금이는 아기의 수호신이야. 박문수와 심청은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이를 기리는 뜻으로 금석이라 하겠소. 좋은 이름이에요. 금석이가 자라면서 금이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5살이 된 금석이는 금이와 함께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금이의 등에 타기도 하고 꼬리를 잡고 따라다니기도 했지요. 금이는 금석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위험하면 막아섰습니다. 어느 날 금석이가 개울에 빠졌습니다. 으아! 금이가 즉시 뛰어들어 구출했습니다. 입으로 금석이의 옷을 물고 끌어냈지요. 박문수와 심청이 달려왔습니다. 금석아, 금아, 고마워.
금석이는 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금이 고마워. 금이는 내 친구야. 금이는 가르랑거리며 금석이의 머리를 비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노년이 되었고 심청도 머리에 흰 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석이는 15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지요. 금이도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털의 금빛 광채는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박문수, 심청, 금석, 그리고 금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금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금아, 너를 만나서 참 행복했다. 금이가 박문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외로웠던 나에게 가족을 만들어줬어. 금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금이는 언제까지 우리랑 함께 할까요?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비록 몸은 언젠가 떠나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야. 심청도 금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에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네 식구는 평화롭게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후 박문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이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석이는 아버지 무덤 옆에 금이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금이를 잘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두 무덤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은혜 갚는 호랑이, 금빛 호랑이 전설,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해주었지요. 마을 어귀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의로운 약초꾼 박문수와 은혜 갚은 금빛 호랑이 금이 영원히 함께. 세월이 더욱 흘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산에 가면 가끔 금빛빛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금이의 후손일까요? 아니면 전설의 메아리일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박문수와 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 종족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존재한다는 것. 선한 마음은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오늘 밤도 어디선가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박문수라는 나무꾼이 살았단다. 그는 호랑이 한 마리를 구했지. 그 호랑이는 금빛 털을 가진 신령스러운 호랑이였어. 그리고 그 호랑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달빛 아래 문경의 산을 바라보면 때때로 금빛빛이 어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어흥, 마치 금이가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박문수와 금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하라고, 선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은혜 갚는 금빛 호랑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